이 10억에 이르던 전세가 10억대로 빠지고 있어요. 과거에 없었던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집주인은 한 번도 전세 가격이 이렇게 크게 떨어질 거라고 예상치 못했을 거예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고점이다. 이런 인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좀 미국에서도 이제 기준금리를 더 이상 상향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점점 우세해져 가고 있고, 한국의 지금 금리도 최근 사람들이 2, 3년, 3, 4년 동안 익숙했던, 그리고 더 길게 보면 뭐 사실은 7년 정도의 기간 동안 굉장히 저금리에 익숙해져 있었잖아요. 만약에 지금 기준금리가 떨어진다고 해도 그래도 그거는 경기 침체가 그만큼 심각하다, 이런 방증이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기준금리 어떻게 흘러가고 이게 또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고 혹시 예상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이게 금리에 대해서 최근에 되게 민감도가 커졌고,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동산 시장도 크게 변할 거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 특히 코로나19 때 글로벌하게 저금리가 됐고, 우리나라도 거의 뭐 제로금리 근처까지 가잖아요. 네. 그러면서 유동성이 확대되고 그게 부동산으로 흘려들면서 집값을 올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반면에 또 코로나가 끝나고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니까 금리를 가파르게 상승하니까 또 시장에서 주택시장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도식화가 어떻게 됐냐면, 금리가 인하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금리가 인상되면 부동산 가격이 빠진다는 인식을 다 하고 계신 거예요. 금리가 다 올랐고 여기서 향후로 경기 침체가 와서 금리가 혹시 떨어지면 부동산 가격이 무조건 오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를 빠뜨리고 있는 게 있어요. 금리가 인상돼서 부동산 가격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네. 금리가 인상돼서 주택 수요가 감소하니까 가격이 빠지는 거라고요. 금리가 인하되잖아요. 금리가 인하되는 게 바로 부동산 가격 인상으로 가는 게 아니고, 금리가 인하되니까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오르는 거라고요. 이 중간 단계를 생각하셔야 돼요. 네네. 무슨 얘기냐면, 금리가 인하되는데 경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수출도 안 되고 막 실업자도 많아져. 근데 바로 금리 인하됐다고 가격이 오릅니까? 금리가 인하돼서 주택 수요가 증가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금리가 아무리 인하돼도 주택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가격은 안 오르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금리하고 한국의 집값을 그려보면 아주 최근에도 예를 들어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맞습니다. 금리가 떨어졌는데도 집값이 안 올라요. 그 이유는 뭐냐면,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그리고 당장 내가 삶이 어려운데 왜 금리 떨어졌다고 주택 수요가 증가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연결선상을 고민하셔야 돼요. 금리 인하가 집값 상승으로 가지 않고, 금리 인하가 꼭 어디로 전달돼야 된다? 주택 수요 증가로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금리가 당장 인하되더라도 주택 수요 증가로 이어지긴 좀 힘들다. 그런 차원에서는 금리하고 부동산 가격을 바로 연결하면 되게 큰 오류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2010년에서 2013년 말씀하신 그 시기가 미국도 뭐 망할 거다 이런 의견이 있고, 사람들이 청약통장을 왜 만드냐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실은 집을 사는 것 자체가 바보 인식을 받을 정도의 어떤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금리가 굉장히 낮았어요. 그렇죠. 금리가 계속 떨어뜨렸단 말이죠. 주택담보대출. 근데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증가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금리 인하로 금리가 인하됐으니까 바로 대출 받아서 집 사야지, 이게 아니고요. 전반적인 상황을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꼭 완전 뭐랄까 인과관계가 밀접하거나,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도식화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다는 겁니다. 역시 집을 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인생에서 큰 결정인 만큼 단순하게 금리만 바라보실 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공부를 하시면서 판단을 하셔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그 광순의 복덕방 4호에서 전세를 완전 주제로 다루신 것만큼 좀 이제 전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의 핵심이 이제 갭 투자와 관련된 전세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쉬운 언어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갭 투자라는 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고요. 일종의 투자 목적으로 사는 거죠. 전세를 끼고 사는데 투자 목적이 아닐 수 없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이 언젠가 내가 살 거야. 아니, 현재는 투자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수요가 사실은 제가 궁금했던 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을까. 평균적으로 보면 최근에 집값이 오를 때 주택 매수자 중에서 투자로 볼 수 있는 수요가 전체 매수자 중에서 한 35% 정도 돼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전세를 끼고 집을 샀단 말이야. 그러네요. 3명 중에 1명이 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일부 지역은요,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가장 갭 투자 비율이 높은 지역은 서울의 용산구인데 이런 지역은 40% 이상까지 올라온단 말이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갭 투자, 즉 전세를 끼고 집을 투자 목적으로 샀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들어서면서 갭 투자 비율이 1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전세를 끼고 집 사는 사람들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가 준 겁니까? 수요가 준 거죠. 투자 수요가 네, 수요가 주니까 집값이 어떻게 안 빠져요? 안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갭 투자의 변화를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변화로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크게 움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제도잖아요, 전세가. 갭 투자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전세를 끼고 집을 산다? 그래서 또 이런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상호 이익이긴 해요. 이 전세라는 그렇죠. 제도가 윈윈이 되니까. 그렇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무이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거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내지 않고 목돈을 맡기고 그냥 거기서 집을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거죠. 맞습니다. 대신 임차인은 그런 이익을 얻으니까 큰 돈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뭐를 안 받습니까? 이자를 안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아니 이렇게 뭐 집주인들만 내가 좋은 마음으로 전세해 주는 거야라는 아니잖아요. 네네. 그 돈을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임차인들도 거기에서 이익을 사실은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세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 전세제도가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 특히 투자 수요 측면에서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전세라는 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다 보니까 지금처럼 전세 사고가 많이 나는 시기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사고들도 많이 발생하는 건데 뭐 10년 전에도 사실 그랬었잖아요. 이런 시기에는 언젠가는 전세가 사라질 거야. 근데 저도 그러려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상승기가 되니까 갭 투자를 다시 시작하면서 전세라는 게 이제 활발해지고 전세가 다른 나라들처럼 언젠가는 사라질 날이 올까? 아니면 우리나라만의 부동산 문화로 정착이 계속 될 것인지 이게 좀 궁금한데 혹시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전세제도가 있다가 사라진 날은 없어요. 아, 원래 없었던 거지. 또 하나 뭐냐면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 이 전세제도가 전세 보증금이 지금 굉장히 많이 그게 집을 사든 어쨌든 지금 일종의 대출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누군가 또 자금을 쓰고 있고 없어지려면 그거를 다른 자금이 들어와서 대체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전세제도가 절대 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갭 투자도 안 없어지겠죠. 한국만의 특이한 부동산 문화로서 계속 살아남겠군요. 네. 그래서 한국의 집값은 장기적으로도 안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로 집값이 계속 빠지려면 네네. 시장에서 일본처럼 투자 수요가 사라져야 돼요. 그러면 집값이 계속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전세가 있는 한 계속 투자 수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의 집값도 장기적으로 막 가격이 계속 빠지거나 이러기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전세가 있는 한. 전세가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엄청나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내가 소득이 없으면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모기지를 일으켜야 돼. 내 돈을 주고 다 살면 상관없는데 그렇죠. 대출을 일으킬 때는 소득이라든가 아니면 상환 능력 이런 걸 본단 말이죠. 근데 저희는 상환 능력이 없어도 집을 살 수가 있어요. 대출을 일으켜서. 왜? 맞습니다. 전세라는 사적 대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도 요즘에는 좀 물어보지만 집주인이나 임대인들의 직업을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요즘은 이제 혹시나 전세에 미상환 리스크가 있으니까 맞아요. 세금 뭐, 가끔 물어보기도 하지만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뭐 직업이 없어도 전세를 끼고 집을 살 수 있었던 거죠.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전세자금 대출량이 생기면서 아예 이게 이제 사적 영역에서 완전히 제도권화가 돼버린 그렇죠. 그런 측면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전세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최근 거래된 시세들을 보니까 최근 전세가가 2018년 수준까지 하락한 것들도 제법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매매랑 다르게 2년 계약이 주다 보니까 좀 시간차가 또 있다는 얘기들이 있고 또 그런 현상에 대해서 경계하는 목소리들도 있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 앞으로의 전세 시장의 흐름은 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전세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던 해는 2020년이고요. 네네. 그리고 가격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21년이요.
근데 2020년도에 계약된 게 지난해부터 만기 연장이 들어가고 맞습니다. 재계약이나 아니면 신규 임차인을 구하는 계약이 돼요. 그러면서 전세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올해는 어떻습니까? 2021년에 가장 전세 가격이 절대 가격이 높았던 전세가 만기 연장하고 재계약이나 아니면 혹은 신규 임차인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절대 가격의 하락폭이 올해 가장 크겠죠. 가장 높았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올해 전세 가격의 하락이 부동산 시장에 크게 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한바탕 또 큰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일단 거래가 자체에도 영향을 주겠지만 역전세 현상이 심화돼가지고 그렇죠. 사고가 좀 그럴 수도 있고. 발생을. 그래서 최근에 보면 뭐 일부 아파트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강남도 예외가 아닌데 이 10억에 이르던 전세가 10억대로 빠지고 있어요. 10억씩 빠지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한국에서 전세 가격이 빠진 건 이렇게 빠진 건 처음이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과거에 없었던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도요. 제가 볼 때 집주인은 한 번도 전세 가격이 이렇게 크게 떨어질 거라고 예상치 못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었거든. 항상 전세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런 과거에 없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시장에 또 영향을 미칠 건가를 올해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강남 얘기를 하시니까 또 강남 하반기에 공급 물량도 굉장히 많아질 텐데 거기에 맞물려서 이런 어떤 10억 하락 이런 물량들이 같이 어우러진다면 지금 사람들이 감지하지 못하는 큰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세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매매 가격은 떨어지면 내가 집을 갖고 있으면 안 팔면 되잖아요. 그렇죠. 회피하면 돼요. 근데 전세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직 만기가 안 돼서 20억에 주고 있는데 시장은 10억에 거래돼요. 그럼 무조건 여기로 오게 돼 있어요. 아니 임차인들이 아유 좀 괜찮아요. 20억 주고 그냥 살래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는데 있을 수 있죠. 굉장히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임차인들이 사실은 금리 인상 압박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지금 전세 보증금 중에 약 38%가 대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전세 보증금을 올려주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금리가 인상되니까 지금 이자 비용 부담이 크단 말이에요. 임차인들이. 임차인들의 행동도 되게 중요합니다. 임차인들이 자기가 크게 뭐 괜찮아 하면 그 집에 계속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자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이제 내리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쉽게 말해서 가열차게 할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리는 폭이 더 클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집주인들한테 이사 갈 거야라고 적극적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왜냐면 다 당장 이자 비용이 나가니까. 맞습니다. 이자 비용을 대놓고 이제 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 집주인분들 중에서 전화 안 받으신 분들이 꽤 많은 증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시장의 좀 변화가 예전하고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반기에 전세 시장의 변화와 맞물려서 좀 주의 깊게 집을 갖고 있든 갖고 있지 않든 좀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흔히들 이제 서울에는 더 이상 집 지을 곳이 없다 이런 얘기를 지난 상승기에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특히 90년대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이제 용적률이 기본적으로 높다 보니까 이제 새 집 공급, 새 가구가 순수하게 증가하기는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여의도처럼 뭐 과밀화를 과고하고 막 40층, 50층 이런 식으로 전부 풀어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게 서울 집값의 지난 몇 년 동안 불패 신화의 근거로 좀 활용이 됐었던 측면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집값 사이클이 반복될 뿐 수요가 꾸준히 우상향하도록 이제 집값을 우상향하도록 밀어 올릴 수밖에 없을까요? 그게 흥미로운 지점은